자, 조선 3대 왕 태종 볼게요. 배경지식으로는 사병덕을 많이 본 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성계가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앉혔잖아요. 근데 이방원이 그 세자 방석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됐어요. 이성계의 뜻을 거스르고. 그게 가능했던 게 사병덕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사병이 있어서 힘이 세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 세자를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병덕을 많이 봤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세종의 아버지다. 태종 이방원이. 그래서 세종의 어떤 무탈한 통치를 위해서, 후대의 무탈한 통치를 위해서 왕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태종이 이제 세종에게 왕을 물려주기 전에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하고, 또 재정 기반을 탄탄하게 돈을 많이 모은 거예요, 태종이.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세종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요걸 가지고 뒤에 암기할 때 써먹을 거예요. 일단 왕권 강화를 보면은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방원이 왕이 됐어요. 당연히 정적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가 꼭 필요했어요, 이방원에게. 그래서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냐. 첫 번째로 사병을 혁파하면서 의흥삼군부라는 정부에 있는 군대죠. 의흥삼군부에 편입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성계의 뜻을 거스르며 왕자의 난이 가능했던 것도 사병 덕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병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이방원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병을 혁파해버렸다. 그래서 사병 덕에 왕이 오른 태종은 사병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병을 혁파하고자 했다.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외척을 정리합니다.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와이프, 원경왕후죠. 이 와이프의 역할도 굉장히 컸어요. 와이프의 역할이 크니까 와이프의 오빠, 민무구, 민무질, 처남이죠. 그래서 이 오빠들도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얘네들이 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죽여버립니다. 처남이지만 죽여버려요. 그래서 태종은 힘 있는 세력을 누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군가 더 센 힘이 나타나면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방원의 사돈 이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날려버리고, 처남도 잘 나가니까 날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싹 날려버리면서 건국 초기에 어수선한 전국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라 신문왕이 장인 김음돌의 난을 기회로 김음돌을 날려버리면서 왕권을 강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건국하고 나면 개국을 도운 신하들이 많기 때문에 왕조 초기에는 굉장히 어수선해요. 다 서로 한 목소리씩 내려고 그러죠. 내가 조선 건국에 얼마나 힘을 썼는데, 내가 개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데, 이러면서 다 한 목소리를 내니까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때마다 이를 정리한 왕들이 있어요. 통일신라 때는 신문왕이에요.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귀족들 날려버려요. 고려 때는 광종이죠. 호족들 날려버리죠. 조선 때는 태종 이방원이 이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가 뭐냐? 원래는 육조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의정부가 있고, 육조의 보고를 의정부가 받고, 의정부가 그거를 취사 선택해서 왕에게 보고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의정부를 없애버리고, 중간에 의정부 없애고 그냥 육조의 보고가 왕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되게 해라. 그게 바로 육조 직계제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는 어떤 왕들이 시행을 하냐? 무리하게 왕을 차지한 태종, 그리고 세조, 수양대군이죠.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태종과 세조, 이렇게 좀 무리하게 왕을 한 사람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정종 때 원래 도평의사사가 워낙 힘이 세니까 도평의사사 힘을 죽이기 위해서 의정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은 이방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의정부 힘을 또 약화시키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카 죽이고 왕이 된 세조도 적이 아무래도 많았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방원은 승정원과 의금부를 설치를 해요.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에요. 비서기관. 그러니까 왕에게 필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승정원을 설치를 하고, 의금부라는 건 뭐냐? 왕명에 따라서 대신에 비리 등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기능이에요. 원래는 경찰 기능도 있었는데 이거는 오이에다 넘겨버리고 왕명에 따라서 죄인 추국기관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좀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너 반역하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의금부에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주리를 틀고 이러면서 네가 반역을 꿈꿨겠다 이러면서 막 신문을 하는 곳이 바로 의금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들이죠. 그리고 사관원을 독립시켜요. 이 사관원이라는 건 윗사람의 잘못을 고치도록,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도록 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사관원이 왕과 대신 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거기에 대해서 간언을 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태종 때는 왕보다는 대신을 견제케 함으로써 왕권 강화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사관원은 원래는 왕과 대신을 견제하는 기구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는 곳인데 이 태종이 원래 중서문화석 소송에 낭사를 사관원으로 따로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켰어요. 원래 중서문화석 밑에 있던 거를 사관원으로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관원의 창시자잖아요. 태종이. 그러니까 창시자인 태종은 못 가고 애꿎은 대신들만 감시하면서 잘못된 걸 비판하는 거예요. 저 대신은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잘못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방원은 이제 사관원을 독립시킴으로써 사관원이 대신들을 비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관원 독립도 이방원 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방원이 친형 방간을 몰아냈죠. 2차 왕자인 안에서 방간을, 그리고 사간원을 독립시켰죠. 그래서 이방원은 간이랑 연관이 많더라. 친형 이름은 방간이고 사간원이라는 기관을 독립시켰고, 이방원이 아무래도 간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거스렀잖아요. 그래서 이방원은 간과 연관이 많더라. 자, 재정안정책 볼게요. 첫 번째로 양전사업이 있어요. 이 조세를 거두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원칙은 2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양안이라는 게 뭐냐? 양이 측량하다 할 때 량이에요. 그래서 양전하면 토지죠. 토지를 측량하는 곳인 거를 양전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사람과 땅이잖아요. 그 중에서 땅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토지가 얼만큼 있는지 국가가 파악을 하고 써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양전사업을 실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20년에 한 번씩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보통 우리 이런 얘기해요. 10년이면 강과 산이 변한다. 강산이 변한다. 근데 20년이면 강산에서 더 나아가서 농사짓는 토지도 변한다. 그래서 강산은 10년이면 변하고 농사짓는 토지는 20년이면 변한다. 20년이면 변하니까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호적을 작성을 해요. 호구를 조사해서 3년마다 호적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호적을 작성한 이유는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제 호구적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적이라는 게 뭐냐? 호구를 조사해서 어느 집에 누가 몇 명 어떻게 있는지 이 집집마다 이 호구를 파악을 한 거예요. 우리 통일신라 때 민정문서라는 거 했었죠. 그 민정문서에선 촌주가 3년마다 호구수 등등 변동사항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관련된 변동사항은 3년마다 조사를 하더라. 양안사업은 20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토지 측량은. 근데 호구는 3년마다. 그래서 이 3년마다 했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민정문서도 3년마다 한 번씩 호구수 등등 변동사항 작성했듯이 호적도 3년마다 한 번씩 작성했다. 민정문서 연상하셔서 3년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이고 태종이 재정을 빵빵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종이 돈 걱정 안 하고 연구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은 사람이에요. 태종이.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겠죠. 그래서 세금 징수의 기본 대상이 뭐냐? 사람과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작성했고 땅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벌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태종은 인보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요. 그래서 호적 작성, 향촌 통제를 위해서 10여 호 단위를 하나의 인보로 10개 조금 넘는 집집마다를 하나의 인보로 편제한 제도예요. 그래서 오가작통법이라는 게 5개의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는 거잖아요. 그거의 전신이 바로 인보법이에요. 그래서 10여 개의 단위를 하나의 인보로 편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인보법도 태종 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인보법이 이웃린의 보가 지킬 보인데 실질적으로는 지키는 게 아니고 지켜보는, 그래서 감시하는 법이에요. 인보법이. 그래서 10여 호 단위로 야 너희들 서로 감시하면서 누가 도망가거나 이런 사람 없는지 감시해. 이런 얘기고, 태종하면 사병과 연관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병 다루듯이 사병들 보면 그 안에 다 조직이 있잖아요. 조그만 소부대가 있고 뭐 더 큰 단위의 중부대가 있고 뭐 이렇게 부대마다 점점 더 커지면서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사병 다루듯이 10여 개 단위로 인보로 관리를 했다. 그래서 태종 사병 다루듯이 백성들도 인보법을 통해서 10여 단위로 관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호패법을 시행을 했어요. 유민 방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제작한 게 호패법이에요. 그래서 16세 이상의 남자만 소지하고 다니고 노비도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 파악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종은 사병덕을 많이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패법을 이렇게 연상을 할게요. 사병들이 사병줄, 여기서 군번줄 연상하시면 돼요. 군인들이 군번줄 가지고 다니듯이 사병들이 사번줄을 가지고 다녔어요. 사병줄을. 이렇게 사병줄을 소지하는 것처럼 일반 백성들한테는 호패를 부여했다.
그래서 태종은 사병과 연관이 많고 사병들이 사병줄을 가지고 다니듯이 백성들은 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 이렇게 연상을 하셔서 사병의 특징을 가지고 호패법도 태종과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호적 작성, 호패, 부여, 인보, 10여 단위로 호를 관리하는 인보법, 이게 다 태종 때 있었던 일이다. 태종은 불교 억제책으로 사원을 정리를 합니다. 242개의 사원 외에는 정리하고 사원에 있는 재산과 토지는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재정을 더 빵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돈을 굉장히 열심히 모았다고 그랬죠. 그 돈으로 세종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열심히 해서 조선의 전성기 시대를 이끌었고, 조선시대에 돈이 나오는 곳은 원래 땅, 양전사업을 시행했고요. 사람, 호적을 작성했죠.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못마땅한 부자예요. 재산은 많은데 굉장히 못마땅해.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불교예요. 불교 사원들은 못마땅해. 그러니까 이방원은 또 과거까지 급제한 성리학에 굉장히 애착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못마땅해. 그래서 불교 사원을 어떻게 했냐? 불교 사원의 재산과 토지를 국고로 환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42개의 절만 남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방원에서 원이 1이죠. 242개의 사원만 남겼다. 그럼 1에다 곱하기 2를 하면 2고 또 2를 곱하면 4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2죠. 꼭 등비수열 같죠? 1, 2, 4. 그래서 이방 원에서 원에 1, 그리고 242개의 사원을 남겼다. 1, 2, 4, 2.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조선 왕들의 이 불교 억제책이 여러 개가 있어요. 태조는 도첩제를 실시했고, 태종은 242개의 사원만 남겼고, 세종은 더 사원수를 줄여서 36개만 남겼고, 성종은 도첩제를 폐지했어요. 여러 개 있으니까 나중에 242개의 사원만 남겼다. 이러면 이게 세종인지 태종인지 태조인지 막 헷갈려요. 근데 이방 원에서 숫자 1을 연상하시고 1이 곱하면 2, 또 곱하면 4, 1, 2, 그 다음에 나누면 2, 1, 2, 4, 2. 그러면 이방 원이 242.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2, 4, 2를 보면 이방 원에 1. 그래서 이방 원을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종은 이건 뭐 세종 때 할 건데 369와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36이다. 369와 연관이 많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할게요. 자, 이방원의 기타 정책 볼게요. 태조실록. 태조의 재위 6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거고요. 실록은 원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대왕 정종 때는 태조가 살아 있었거든요. 이방원이 왕을 할 때도 태조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조실록은 이방원이 왕일 때 이성계가 죽으니까 이방원, 태종 때 태조실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얼차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교윤리를 법제화함으로써 한품사용제의 대표적인 예가 서얼차대법이에요. 그래서 서얼차대법이 서얼을 차별대우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양반과 천첩, 천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차별을 해서 중인 신분으로 만들었고요. 한품서용제를 적용을 합니다. 한품서용제가 뭐예요? 한계를 둔다. 품계에 한계를 둬서 서용이 이제 기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품계에 한계를 둬서 인물을 기용한다. 그래서 이 품계가 미쳐나면은 이 써먹는데도 한계를 둔다. 이게 바로 한품서용제예요. 품계에 한계를 둬서 인물을 등용한다. 자, 이방원과 서얼차대법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성계가 부인이 2명 있었어요. 이방원은 첫째 부인의 소생이고, 이성계가 세자로 이제 앉혔던 방석은 둘째 부인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둘째 부인의 아들, 둘째 부인이랑 둘째 부인의 아들들은 아주 그냥 이를 갈았을 거예요. 본인이 손에 피 묻히면서 이성계를 왕위에 앉혔더니 아버지가 딸랑 두 번째 부인만 예뻐하더니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으니까 얼마나 이가 갈렸겠어요. 그래서 이방원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둘째 부인은 첩이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 엄마 첫째 부인이 본실이고 둘째 부인은 첩이야. 그러니까 못마땅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째 부인이 첩이면 방석은 서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못마땅하니까 서얼차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얼들에게는 좀 차별 대우를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둘째 부인의 소생인 방석에게 이를 갈았기 때문에 방석을 서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서얼차대법이라는 차별 대우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서얼이 뭐냐? 서는 양인첩의 자손이에요. 남자는 양인인데 부인이 양인일 경우는 서고, 부인이 천인일 경우에는 얼이에요. 그래서 서얼 하면은 엄마가 양인이거나 천인이면 서얼이 됩니다. 그리고 태종은 재가금지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건 유교윤리의 법제화인데, 재가녀의 자식은 과거응시 자격에서 배제를 한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삼가녀, 3번 결혼한 자식에게는 불이익을 줘서 과거응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제가금지를 시행을 했고 이 제가금지를 법제화한 사람은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되죠. 경국대전 완성되면서 이 제가금지를 법제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금지를 시행한 사람은 태종이에요. 그래서 태종이 제가금지를 시행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성계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둘째 부인을 예뻐했고 그러면서 둘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하면서 왕자의 난이라는 사단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 번 더 결혼하는 거에 굉장히 못마땅해 태종은. 근데 차마 남자가 두 번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둘 수는 없어. 왜? 아버지도 두 번 결혼했으니까. 감히 아버지가 두 번 결혼했는데 남자가 두 번 결혼한 거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둘 수는 없죠. 대신에 남자 대신에 여자가 두 번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가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금지시켰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제가 금지하면 두 번 결혼하는 거 금지? 이런 아버지가 두 번 결혼했으니까 남자가 두 번 결혼하게 하는 건 금지하기 힘드니까 여자가 두 번 결혼하게 하는 여자가 두 번 재가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자. 태종이 이렇게 했다.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문고를 설치한 게 태종이에요. 이 근본적인 목적은 반왕 세력, 왕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색출해서 제거하려고 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종은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누가 무슨 반란을 꿈꾸더라, 뭐 하더라. 이런 고발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문고를 설치를 해서 반왕 세력, 왕에게 반대하는 어떤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해 주기를 바란 거죠. 그런 마음에서 신문고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신문고의 변천을 보면 태종 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연산군 때 너무 많은 신문고에서 막 연산군을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연산군이 폐지를 해버려요. 신문고를. 그랬다가 영조 때 다시 부활을 하더라. 문화 파트 옆쪽을 보면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의 특징은 뭐냐? 중국과 우리나라를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그려요. 그리고 태조 때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게 있죠. 자,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 만들어진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태조는 명나라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도전은 요동을 정벌하려고 했죠. 반면에 태종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 정도전과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정도전이 여동 정벌을 주장했으면은 태종은 당연히 그 반대편에 서야 됐죠. 그래서 요동 정벌을 반대를 한 거고요. 적이 많은 세종에게 명나라까지 만약에 등을 돌리면은 태종은 완전 고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종은 명나라 바지끄댕이라도 잡고 친하게 지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태종은 명나라와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명나라는 태종 때가 돼서야 조선의 왕으로 인정했어요. 이성계는 조선의 왕으로 인정 안 했고 태종 이방원 때가 돼서야 명나라는 그래 네가 조선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조선의 왕으로 임명을 하고 고명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명이 뭐냐? 명이 조선의 왕의 직위를 승인하는 외교 문서예요. 그래 네가 왕이야 이걸 승인하는 문서인데 이성계 때는 고명 이걸 승인하는 문서가 없어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태종 이방원이 이 고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명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이 태종 때 고명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나라에 감동받은 거죠. 태종은 명이 나를 인정하다니. 그래서 이런 지도를 만든 거예요.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 여기서 명과 조선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딱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명나라야. 그 바로 다음이 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투펀치야. 전 세계의 원투펀치가 명나라, 그 다음이 조선인 거예요. 그래서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를 만든 게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예요. 그래서 이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 이게 명나라가 넘버1이고 명나라가 인정한 조선, 이게 넘버2. 이 두 개만 세계 지도에 크게 그려서 원투펀치를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가 명과 조선만 크게 그린 원투펀치로 그린 그림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혼일강리역에서 혼자 1등, 1이 원이란 얘기고요. 강리를 2라고 그러면 원, 투펀치, 두 번째죠. 1, 원, 리가 두 번째예요. 2니까. 그래서 혼자 1등에 강한 2등. 그래서 이게 원투펀치란 얘기예요. 혼자 1등에 강한 2등에서 원투펀치에서 혼 1, 강 리. 그래서 원투펀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원투펀치? 태종이 명나라랑 사이가 좋아서 명나라를 넘버1으로 그리고 조선을 넘버2로 해서 원투펀치로 하는 지도를 만들었지. 이렇게 해서 혼일강리가 있으면 이건 원투펀치를 나타낸 지도고 명과 조선을 크게 그렸고 이 원투펀치로 그린 거는 태종 때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는 태종 때 그렸구나. 이렇게 스토리를 연상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종 때 저화라는 지폐를 발행해요. 그리고 사섬서라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저화를 발행하거든요. 그리고 고려 공양왕 때도 저화는 발행된 적이 있고요. 태종 때 다시 사섬서라는 걸 설치를 해서 저화라는 지폐를 발행합니다. 이게 태종 때 업적이다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태종은 사병덕을 많이 본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자 시절에 태종은 무술이 특히 출중한 사병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월급을 주면서 사병으로 초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병을 많이 끌어모아서 큰 덕을 봤죠. 그래서 당시에는 월급을 곡물로 줬거든요. 근데 고액 연봉자, 그러니까 이 무공이 굉장히 뛰어난 이 고액 연봉자들에게는 매달 쌀 4섬씩을 월급으로 줬어요. 근데 쌀 4섬을 현물로 주려고 그러니까 무겁고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거 쌀을 4섬이나 월급으로 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지폐를 만들어야겠다. 가벼운 지폐를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에서 저화라는 가벼운 고액 화폐인 지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은 태종하면 사병이고 사병을 위해서 고액 월급을 줬는데 뭘로 줬냐? 쌀 4섬. 4섬에서 사섬서의 사섬 연상하셔서 사섬? 쌀 4섬? 고액 연봉자에게 사병 월급 준 태종. 이렇게 해서 사섬서에서 태종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이 쌀 4섬이 너무 무거워. 그래갖고 좀 더 가볍고 고액 화폐가 필요해. 그래서 지폐인 저화를 만들었다 해서 사섬서와 저화 이거 다 태종 때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화 종이돈이죠. 지폐는 태울 수 있죠. 불타죠. 불에 타죠. 그러니까 태울 수 있으니까 태종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태종은 주자소를 설치를 하고 개미자를 인쇄합니다. 주자소라는 건 인쇄소예요. 그래서 자가 글자예요. 글자를 주는 주조한다, 만든다 이런 얘기죠. 글자를 주조하는 곳, 그래서 인쇄하는 곳이고 활자 이름이 개미자라는 걸 인쇄를 해요. 그래서 가상으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당시 백성들은 태종이 힘만 세서 힘으로 아버지를 누른 무식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종은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인텔리거든요. 그러니까 태종이 자기가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이라는 걸 티를 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자소라는 인쇄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라는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간행을 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주자소라는 걸 만들어서 본인이 인텔리라는 걸 티냈지 태종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태종은 정적을 개미 죽이듯이 마구 죽인 왕이에요. 그래서 개미 죽이듯이 마구 죽였으니까 개미자라는 활자를 만들었다. 이게 세종 때는 갑인자라는 게 있고 이제 정종 때는 정조 때는 뭐 정구자 뭐 다양한 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마다 활자들이 달라. 그래서 태종 때는 개미자라는 활자를 만들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개미 죽이듯이 정적을 죽인 왕 태종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개미자 하면 개미 죽이듯이 죽인 태종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태종은 거북선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스토리를 이렇게 태종 때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태종과 태조가 사이가 틀어졌죠. 태조가 세자로 임명한 방석을 죽였으니까. 근데 원래 태조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아시죠? 왜구를 무찌르면서 왜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왜구를 싸그리 물리치면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결국 왕까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구들은 태조 이성계가 있는 한 조선을 침략을 못하는 거야. 태조 이성계를 너무 무서워해서. 그래서 태조의 별명이 왜구 킬러였어요. 근데 태조와 사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태종이. 그럼 태종은 당연히 아버지가 왜구 침략을 막지 않으면은 왜구가 또 침략하는 거 아니야? 걱정을 시작한 거예요. 물론 가상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왜구 킬러 이성계가 왜구를 방치할까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성계 없이도 왜구를 만들기 위해서, 왜구가 거북선에 약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외놈들을 물리쳤듯이 거북선에 약하니까 태종이 거북선을 제작했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태조 이성계와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성계는 왜구 킬러야. 근데 왜구 킬러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왜구를 막기 위해서 거북선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병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권만 가지고 있을 때 세종 1년에 이종무를 시켜서 쓰시마섬을 정벌한 사람도 태종이에요. 그래서 태종이 거북선도 만들고 쓰시마섬을 실질적으로 정벌한 사람도 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태종은 창덕궁을 건립을 해요. 그래서 원래 조선의 1궁, 법궁은 경복궁이죠. 조선 경국시 건립된 경복궁이 조선의 1궁이에요. 그리고 2궁이라는 게 있어요. 별궁, 왕의 또 다른 부거처. 그래서 넘버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궁이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 태종 즉위한 후에
원래 정종 때는 개경으로 수도를 천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인 한양에 못 있겠다. 그래서 정종 때는 이 개경으로 천도를 했고 태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개경에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형제를 죽였던 경복궁으로 컴백하자니 좀 찜찜한 거야. 그래서 새롭게 궁을 하나 지어야겠구나. 그래서 만든 궁이 창덕궁이에요. 그럼 왜 창덕궁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동생을 죽이고 막 이러면서 덕이 없다. 아, 태종의 머리는 똑똑하고 싸움은 잘할지 모르지만 덕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어떻게 해요? 덕이 번창하는 궁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태종한테 덕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덕이 번창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서 창덕궁을 만들었다.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아, 창덕, 덕이 번창하는 궁 이거는 아, 덕이 없다고 비판받은 태종이 만들었지. 이렇게 스토리 생각하셔서 창덕궁에서 태종을 연결하시면 돼요. 태종 연도함기 볼게요. 1418년까지 태종이 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할게요. 태종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근데 왜 이 아직 자기가 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에게 넘겨줬냐? 태종의 아버지인 이성계가 이제 왜 세자로 가장 막내였던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원을 세자로 앉히면 이방원이 세자가 되면 왕인 자기보다 힘이 더 세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신은 왕이 유명무실해지고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장 어리고 유약했던 막내 방석을 세자로 앉힌 거예요. 그거를 본 태종 이방원은 어땠겠어요? 아버지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 거예요. 아니 왕 조금 더 하면 그게 뭐라고? 왕 그거 좀 더하기 위해서 그 가장 어린 애를 세자로 앉혀? 이러면서 태종은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태종은 자기가 살아있고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줬어요. 이건 이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태종이 세종에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이제 자기 궁으로 돌아왔어. 그러면서 자기 신하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야, 짐 싸18 이제는 세종한테 왕 넘겨줘야 돼. 이러면서 야야 짐 싸18 짐 싸라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해서 죄송하지만 야, 짐 싸18 해서 418 요걸 외우시면 돼요.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야야 우리는 이제 짐 싸18 짐 싸18 이렇게 해서 418이 되더라. 태종 정리해 볼게요. 사병덕을 본 왕이에요. 그래서 힘으로 왕이 됐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적도 많았고 그래서 왕권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육조직계제, 의정부 중간에 의정부를 없애고 다이렉트로 보고를 받으면서 왕권을 강화했고요. 사병을 혁파했어요. 사병의 위험함 본인이 알고 있었겠죠. 본인이 사병 가지고 아버지 뜻을 거슬렀으니까. 그리고 사관원을 독립시키면서 사관원을 창시해서 대신을 견제케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의 특징이 고발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면서 고발의 대표적인 아이콘 신문고를 설치한 것도 태종이더라. 그리고 의금부는 반역 죄인을 신문하는 기관이에요. 의금부. 그리고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 이런 게 있어야지 왕권이 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신문 서로 고발하게 하기 위해서 신문고라는 걸 설치했고 이제 정적 힘이 좀 세지는 사람이 있으면 다 숙청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천함도 숙청을 한 거죠. 그리고 백성도 사병 다루듯이 사병덕을 많이 본 사병과 연관이 많다고 그랬어요. 태종이. 그래서 백성도 사병 다루듯이 하는 과정에서 인보법 이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인보법은 이웃을 감시하는 지켜보는 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10여 호 단위로 이제 조직을 했거든요. 태종은 사병과 연관이 많죠. 사병, 백성들도 군인처럼 이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단위별로 이렇게 조직을 한 게 바로 인보법이다. 그래서 아, 인보법도 백성들도 사병들처럼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이뤄서 서로 감시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호패법도 태종은 사병과 연관이 많고 사병들은 사병줄, 군번줄이 있었듯이 백성들에게도 사병줄과 같은 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호패도 아, 사병과 연관이 많은 태종업적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태종은 사섬서를 설치하고 저하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사섬서에서는 태종이 무술에 뛰어난 사병을 초빙을 해서 월급으로 무려 쌀 4섬이나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쌀을 4섬 준 태종, 사섬서는 태종 이렇게 연결하시고 4섬이나 주려니 너무 무거워. 월급을 주기가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가벼운 고액 화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저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세종의 아버지였어요. 태종이. 그래서 세종을 위해서 재정을 빵빵하게 돈을 많이 마련했죠. 재정을 빵빵하게 하는 방법이 양전사업, 토지를 측량해서 어디 토지가 있는지 이거 측량을 했고요.
호적을 작성해서 누구누가 사람들이 있는지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인원 파악이 돼야겠죠. 그래서 호적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사원들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사원을 정리하고 242개만 남겼어요. 242가 이방원과 관련이 있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이방원의 원을 숫자 1 곱하기 2 하면 2, 또 곱하기 2 하면 4, 나누기 2 하면 2 해서 1, 2, 4, 2 이렇게 해서 2, 4, 2 하면 이방원을 연상하셔라. 여기 기타 정책을 보면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얼차대법, 그 이성계가 세자로 만든 방석은 둘째 부인의 소생이니까 이방원의 눈에는 서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석 때문에 이를 빡빡 갈았으니까 서얼은 차별 대우하는 서얼 차대법을 만들었고요. 여자 재가를 금지시켰어요. 아버지가 두 번 결혼함으로써 왕자의 난이라는 사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 결혼하는 거 굉장히 이를 갈았는데 남자가 두 번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를 할 수는 없어. 아버지도 그렇게 두 번을 결혼했으니까. 대신에 여자는 재가를 금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창덕궁이라는 걸 건립을 했는데 이제 개경에서 태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양으로 다시 천도를 하면서 경복궁으로는 차마 못 들어가고 1궁이면 경복궁으로는 못 들어가고 두 번째 궁을 만들었는데 그걸 창덕궁이라는 궁을 만들었고 왜? 이방원은 싸움은 잘하고 똑똑할지 모르지만 덕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내가 덕이 번창하는 사람인데 여벌한 듯이 창덕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덕이 번창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태종은 명나라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명나라와 조선을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명나라 그 다음이 조선 이렇게 원투펀치로의 그림을 그리는 세계 지도를 그린 게 바로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에서 혼일 이게 원투펀치의 원이고 강한 2등 2가 원투의 투예요. 그래서 1과 2가 있으면 원투펀치 연상하셔서 명나라와 조선을 그린 태종 때 지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성계 아들 중 유일한 과거 합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인텔리하다는 걸 티내기 위해서 주자소라는 거를 인쇄소를 설치를 했고 개미자라는 활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개미자는 사람 목숨을 개미 죽이듯이 막 죽인 태종을 연상하셔서 개미에서 태종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조실록이라는 걸 태종 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정종 때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가 살아 있어서 못 만들고 태종 때 이성계가 죽었기 때문에 태조실록을 만든 사람은 태종이다. 그리고 거북선을 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성계랑 사이가 틀어지고 난 다음에 외구 킬러 이성계가 외구를 안 막아줄까봐 외구를 막기 위해서 거북선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다. 가상의 스토리지만 그걸 생각하셔서 거북선 제작은 태종 때다. 그리고 그 거북선을 활용을 해서 세종 1년이지만 병권은 태종이 가지고 있었던 세종 1년에 쓰시마 섬을 정벌했다. 이거까지 외우시면